조용한 호숫가였습니다. 햇살은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바람엔 살짝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젊은 커플이 돗자리를 펴고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곧 이 장면은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 정면에는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이상한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손에는 밧줄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플을 묶고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무려 10번 넘게 칼에 찔렸으며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남성도 6번 이상 찔렸지만 남성은 운 좋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언론사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커플을 찔렀다. 내 이름은 조디악이다. 이 남자는 1960년대 말부터 캘리포니아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살인마가 아닌 게임을 즐기던 천재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언론과 경찰, 대중 전체를 상대로 퍼즐을 풀 듯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증명하듯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범행 상황을 상세히 적어두었고 때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기괴하고 복잡한 암호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해독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연쇄살인범 조디악 킬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디악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살인을 이어가며 경찰과 언론, 심지어 대중들까지 마치 장난감처럼 조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디악 킬러가 활동했던 시기는 1968년부터 1974년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총 5명.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최소 37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디악이 보낸 편지에는 살해 인원수를 표시하는 이상한 표식이 점점 늘어났죠. 거기에 생존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피해자 수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일관되면서도 독특했습니다. 주로 차량 안에 있는 연인들을 노렸고 범행 시간대는 늦은 밤, 때로는 총으로, 때로는 칼로 공격했으며 그 순간을 위해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고 전화를 걸었고 암호문을 남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생존자들은 그를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텅 빈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디악의 첫 번째 살인은 1968년 12월 20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벤치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도로, 레이크 허먼 로드라고 불리는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17살의 데이비드 패러데이와 16살의 베티 루 젠스는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말을 앞둔 추운 겨울밤, 다른 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멈췄습니다. 조디악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총기를 꺼내 차량 쪽으로 경고성 사격을 했고 두 사람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베티는 도망치려다 등에 5발의 총격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량 옆에서 머리에 1발 정통으로 총을 맞았고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반항한 흔적이 없었고 현장에는 지문이나 단서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는 22구경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엔 단순한 청소년 상대 범죄로 여겨졌고 조디악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사건은 196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블루 록 스프링스라는 공원 근처 주차장. 이번에도 커플이 타깃이었습니다. 22살에 달린 페린 그리고 19살의 마이클 마조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차량이 다가와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 차는 잠시 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 쪽 창문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은 빠르게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얼굴, 목, 가슴에 총을 맞았고 달리는 복부와 손 등 여러 부위를 총에 맞았습니다. 총소리는 인근 주민들까지 들을 정도로 컸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달리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생존자 중 최초로 범인의 외모와 행동을 경찰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고 체격은 통통했어요. 안경을 썼고 평범한 말투였는데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총을 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디악은 처음으로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금 막 블루 록 스프링스에서 두 사람을 쐈다. 9mm 루거 권총을 사용했고 난 그전에도 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신이 이전 사건까지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밝히면서 세상은 조디악이라는 존재를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디악의 범행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더욱 기이해져 갔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그의 가장 악명 높은 범행 중 하나입니다. 1969년 9월 27일 나파 카운티에 있는 레이크 베리어사 호숫가에서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shepherd 두 사람은 피크닉을 즐기며 평범한 캠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복장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두건의 하얀 십자 문양 그리고 가슴에는 이상한 심볼. 그는 밧줄을 꺼내 순식간에 두 사람을 묶더니 품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6번, 여자는 무려 10번 이상을 칼로 무참히 찔렀습니다. 범행 후 그는 태연히 그 자리를 사라졌고 그날 밤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레이크 베리어사에서 두 사람을 찔렀다. 나는 조디악이다. 세실리아는 결국 사망했고 브라이언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고 없이 칼을 들이댔고 차가운 말투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조디악이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검은 펜으로 자신의 심볼과 날짜 그리고 사용한 무기까지 직접 써놓고 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디악이 연쇄살인범의 전설이 된 이유는 단순히 여러 명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고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마다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조디악이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 경찰이 아직 밝히지 못한 디테일까지 적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편지에 동봉된 암호문이었습니다. 그는 총 4개의 암호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 8월 언론사 3곳에 나눠서 408자 암호문을 보내며 이걸 신문 1면에 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그러면 주말마다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암호문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려고 노력했지만 놀랍게도 이 암호의 해독에 성공한 건 어느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부부였습니다. 해독된 문장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재밌다.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짜릿하다. 나는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살인을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서 노예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고백이 아니라 마치 무슨 종교적 선언 같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세계, 그곳에서조차 살인을 멈추지 않겠다는 소름 끼치는 주장.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340자, 13자, 32자의 암호문을 추가로 보냈고 그중 340자 암호문은 무려 50년 넘게 해독되지 못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 AI 기술을 통해 겨우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잡히는 걸 막아보라. 그것도 내겐 즐거움 중 하나다. 정체를 밝히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대중을 조롱하는 듯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해독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짧은 암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암호학자들은 지금도 그 암호 속에 조디악의 실제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모든 메시지는 어딘가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조디악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측하게 만들고 해독을 위해 조사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암호화하고 살인을 퍼즐로 만들어 세상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퍼즐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디악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편지들, 생존자의 증언, 그리고 범행 수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은 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리 앨런.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성격은 괴팍했고 동물학대 전력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조디악 범행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 앨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조디악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타자기 모델과 손목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조디악이 남긴 상징, 원 안의 십자, 문양의 기호가 찍힌 시계를 앨런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집을 수색하고 혈흔과 필적까지 정밀 분석했지만 아쉽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 DNA, 그리고 그가 쓴 필적, 어느 하나도 조디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서 리 앨런은 수십 년간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결국 기소되지 못한 채 1992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세상은 다시 조디악의 정체를 잇는 듯 보였지만 2021년 다시 한번 세상이 술렁였습니다. 한 민간 수사팀이 새롭게 또 한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게리 프랜시스 포스트. 그는 생전의 사진 작가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조디악이 활동하던 시기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거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디악 몽타주와 상당히 유사했고 그가 죽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과거 큰 죄를 지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민간 수사팀은 그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사진들과 암호 노트를 확보했고 그를 조디악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식 수사기관인 FBI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조디악 사건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조디악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연쇄살인범의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디악 킬러. 그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우리는 끝내 그 얼굴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조디악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미스터리한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